네, 장강명 작가님과 함께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이렇게 시간 안배를 좀 실패한 것 같네요. 아니,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졌는데 요즘에 정말 정보의 일상, 그냥 매일 보는 일상처럼 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프레젠톡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저는 들으면서 아마도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도 정보가 너무 과잉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정보를 뭔가 찾아서 습득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보 커팅의 시대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게 좀 약간 네. 어불성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은 읽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매체를 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대강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영양가는 별로 없는 매체인데 내가 재미로 보는 매체다. 이런 거. 이 플랫폼은 네. 이 커뮤니티는 내가 주로 재미로 들어가는 곳이다. 여기는 좀 그거보다는 뭐 이 책이라든가 이 플랫폼은 그런 재미보다는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직관은 다들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깨어 있는 상태로 그걸 의식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 건 좀 훈련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고행이잖아요. 네. 글을 가장 많이 쓰시는 작가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글을 꾸준히 쓰는 비결 또는 작가님이 글 쓰기 위해서 하는 환경 설정이나 루틴이 있을까요? 네, 그게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사실 뭐 저도 제대로 실천을 하는 건 아니라 가지고 뭐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요. 네. 이게 저 레이먼드 챈들러라는 미국 소설가의 방식이라고 해서 뭐 챈들러 방식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무라카미 하루키도 한다고 하는데 네. 타이머를 켜놓고 2시간 동안 다른 건 안 하고 글만 쓴다. 아, 타이머. 네. 네. 그리고 글이 안 써진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뭐 정보를 찾겠다고 인터넷을 뭐 본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글이 안 써지면 가만히 있는다. 이런 방식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막상 해보면은 2시간 어떤가요? 동안 네. 가만히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글이라도 쓰게 됩니다. 아, 역시 고행이네요. 네. 근데 일단 그 환경을 강제로라도 만드는 게 네. 중요한 거네요. 뭐 꼭 뭐 글 쓰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즘처럼 우리 주의력을 막 분산시키는 이런 환경에서는 자기 집중력이라는 게 좀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아껴서 쓰겠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방해받지 않겠다. 뭐 이런 결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또 이제 수시로 뭐 메신저가 오고 네. 전화가 걸려오고 그러니까 핸드폰만 멀리 치워도 네. 네, 집중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마도 작가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독서와 글쓰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부 사람들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면 먹고 사니즘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직접 전업 작가로서 독서와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그리고 일반인들도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능력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아, 네. 이거 정말 딱 좋은 질문이에요. 네. 하려다가 못한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아까 이제 스낵 정보의 시대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고 이게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면서 정신이 메스꺼리게 만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한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짧은 글들, 짧은 스낵 정보를 보면 점점 반응이 과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잘못 같은 걸 봤을 때 이거를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결론만 보고 나면 반응들이 뭐 뉴스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네. 과격해요. 네. 네.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일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런 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처벌해라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되게 네. 자연스럽습니다. 짧은 글을 보면은 점점 반응이 과격해지는데 어떤 그 사람의 긴 사연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 좀 덜 그 사람에 대한 연민 같은 것들이 들게 되고 상대를 좀 이해하게 되죠. 저는 그게 이제 책의 힘이고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사를 쓰면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뭐 사회부 기사 같은 거 뭐 범죄자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네. 기사만 써도 그 사람의 어떤 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자세히 설명은 못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소설 같은 걸로 만약에 그 사람의 사연을 접하면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좀 그래도 이해는 할 것 같다, 알 것 같다 이런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스낵 정보로는 다른 사람한테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저는 긴 글을 접해야만 네. 이런 어떤 갖게 되는 감정이라든가 지혜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거꾸로 우리의 맥락이라든가 나의 사연 같은 걸 전하려고 해도 긴 글로밖에 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얘기하시면서 어떤 갈증이 조금 느껴졌는데 이런 질문이 또 있었어요. 네. 어쨌든 기자에서 이렇게 작가로 또 삶의 어떤 큰 변화를 이제 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 계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자에서 작가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작가가 멋있어 보이는 직업인데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건네는 현실적인 조언 있으실까요? 아마도 작가 지망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작가 지망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답을 드리면은요. 저는 사실 이제 기자 되기 전부터 소설가는 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못했어요. 뭐 신춘문예 같은데 글도 많이 보내고 뭐 출판사로 원고도 보내고 했었는데 잘 안 풀렸고 그래서 뭔가 글 쓰는 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신문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신문사를 다니는 동안에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밤에 이제 글을 조금씩 써가지고 모은 글을 가지고 공모전에 보내가지고 네. 데뷔를 하고 그만둘 때까지 이제 책을 2권 냈었는데 지금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전업 작가가 한국에서 막 경제적으로 되게 막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단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 경제적인 안정을 먼저 좀 꾀한 다음에 네. 그리고 글은 사실 뭐 다른 활동이랑 달리 이게 악기 같으면 밤에 집에서 못 할 텐데 네. 연주를 못 할 텐데 밤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시간 날 때.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참을성을 갖고 좀 준비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전업 작가의 어떤 생활 경제적 생활 같은 거는 사실은 저는 지금 회사 생활할 때보다 수입이 더 많기도 하고 네. 네. 좋습니다. 그 전업 작가 생활을 하면서부터 한 해 그 해 빼놓고는 쭉 그랬습니다. 그게 네. 이제 한국의 판권 시장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크고 세계적으로 큽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흔히들 뭐 이제 책이 판매량에 네.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억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에 책을 안 읽는 분들이 네.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또 거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뭔가 수입이 안 되면은 글을 안 쓸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또 대부분 작가 지망생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써야 될 거는 쓰고 근데 밤에 혼자서 쓸 수 있으니까 키친 테이블 라이터라고 하죠. 그런 용어가 또 있군요. 네, 밤에 부엌에서 쓴다고 외국
에도 그런 모양입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요즘에 또 사이드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저도 또 들으면서 그 인내를 감수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지적 환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작가님은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작가님의 인생책이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 인생책 이제 뭐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권하는 책들 몇 권이 있는데 네. 오늘 강연 내용이랑 좀 네. 연관을 지어서 네. 제임스 M. 케인이라는 미국 소설가가 있고요. 네. 그 사람의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가 유명하죠. 영화가 유명한데 네. 그 책 추천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기사로 쓰면 사회면에 실리면 정말 악플이 많이 달릴 내용이에요. 보험 살인을 저지르는 불륜 커플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기사로 요약을 하면은 뭐 그 커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게 없어요. 뭐 그렇게 막 악당으로서의 매력도 없고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마음이 착한 것도 아닌데 불륜을 저지르다가 어떻게 좀 보험금을 타내고 싶어서 보험 살인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좀 가엽게 느껴집니다. 그런 경험 같은 거는 아마 이런 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합니다. 너무 좋네요. 저도 이제 국문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저는 소설을 사실 제일 좋아했거든요. 네. 왜냐면 타인이 온전하게 되어보는 경험은 소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아까 계속 기사 얘기도 해주시는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한 게 네. 그런 알 수 없는 맥락들을 온전히 그 사람의 상황이 돼서 이제 되어보는 경험? 네. 또 그걸 쓰고 계시잖아요. 그럼 또 그런 소설을 쓰시기 위해서 타인의 언어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되게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관찰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소설을 구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하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거는요. 근데 방법이 뭐 한 가지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온갖 방법으로 다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취재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가서 인터뷰. 네. 네. 또 이제 신문 기자 출신이니까 취재가 네. 그렇게 낯설지 않으니까 인터뷰를 요청을 많이 하고 뭐 작가 지망생들 중에 이제 취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막상 뭐 제가 소설을 쓰려고 그러는데 당신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응해줍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아마 자기 자신을 좀 잘 들여다보면은 아마 최자영 스토리센터님도 네. 저도 다 안에 굉장히 수많은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남한테는 안 보여주지만 남한테는 늘 가면 쓴 모습만 보여주지만 내 안에 되게 밝히기 싫은 나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내가 아닌 양 등장인물로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역시 소설은 자전적인 게 가장 네. 기본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작가님이 어쨌든 직업을 변화하셔서 또 이런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작가님도 기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직업으로 바꿨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시기를 잘 버텨내셨나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거는 참 제가 일단 운이 좀 좋았어요. 운이 좀 좋았던 게 뭐 아내가 있었고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요. 네. 저희가 부부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기도 했고 그래서 아내랑 약속을 했었어요. 뭐 1년 3개월만 한번 하고 싶은 대로 글을 써보고 잘 되지 않으면 재취업을 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다른 문학상 같은 걸 받게 돼서 성과가 나와가지고 계속 하게 된 거였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40대 중반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런 게 그 각자 개인의 어떤 용기나 각오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 사회가 얼마나 좀 안전망이 있느냐, 뭘 하다가 잠깐 쉬고 다른 길을 모색을 해서 그런 휴지 기간을 가질 수 있느냐하고도 상관이 있을 텐데 네.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게 없는 사회죠. 맞아요. 지금 이거를 아마 바꿔나가는 것도 우리들의 과제일 거고 또 그런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대한 스스로를 좀 위험에 넣지 않으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도모를 하는 거 지속 가능하게. 네,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 혹시 그럼 작가님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약간 모르는 상황일 때 그 두려움이 사실 있잖아요. 내가 과연 될까?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좀 어떻게 스스로를 다독이셨어요? 그게 일단 1년 3개월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으로 네, 그렇게 그 안에는. 되더라고요. 저도 회사를 그만뒀을 때 그리고 이제 집에서 혼자 소설을 쓰겠다고 했을 때 뭐 스카우트 제의 같은 게 좀 왔습니다. 뭐 어느 회사에서 네. 뭐 경력 기자를 뽑는다 이러면서 좀 응하면 네. 당신이 응하면 바로 하겠다 이런 식의 제안 같은 게 왔는데 아마 내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글만 쓴다 이런 다짐이 없었으면 그때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다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시간 그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거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이죠. 그때 좀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아유 뭐 그러지 뭐 하면서 들어갔으면은 다시 어떤 그런 소설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뭐 근데 큰 틀에서는 운이 좋았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기간을 딱 구간을 선정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다들 그런 운이 따르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 운이 따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살면서 2번, 3번씩 자기 경로를 좀 모색하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 이런 게 한국 사회의 숙제인 것 같고요.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회,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작가님은 되게 다양하게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글도 이제 쓰는 게 굉장히 체력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자주 좀 글 활동을 쓰시는지 왜냐면 또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왜 글을 자주 안 쓰면 글 손실이 온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육에 손실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작가님도 이렇게 꾸준하게 글을 쓰실 것 같은데 작가님만의 그런 글 쓰는 어떤 방법들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네. 뭐 거의 매일 쓰시나요? 그럼요. 매일 쓰고 시간 날 때마다 쓰고 있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이런 고민을 잘 안 하게 될 텐데 그냥 시간이 남은 자기가 할 테니까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가 어렵고 좋아하는 일을 잘 하기가 어려운데 뭐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이 이제 아주대 학생 여러분한테 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새벽에 일단 일어나가지고 좀 글 쓰는 시간을 갖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저녁파신가요? 아침파입니다. 새벽형 인간이시구나. 네네. 그래서 진도를 매일 이제 뽑는 양 같은 거를 기록을 해두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아까 스마트폰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지만 그 앱으로도 조금씩 메모를 하는 식으로 뭐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또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작가 지망생 분들 조금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댓글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작가 지망생 분들이 저한테 어떤 뭐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있거든요. 써야 하는 사람은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내가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했는데 뭐 경제적으로 보상이 잘 안 따르면 어떡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다. 글을 내가 쓰고 싶다. 지금 20대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지금 기대 수명을 한 90세 정도로 잡아도 60년, 70년 이상 남았을 텐데 조금 느긋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 안에 책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3일에 한 페이지씩만 써도 뭐 책 한 권 쓰는데 10년까지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써야 하는 사람이다. 또는 뭐 작가지망생이 아니더라도요. 나는 뭐뭐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앞에 뭐가 막힌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도모를 그런 꿈을 찾아가는 그런 궤적을 밟으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오늘 너무 삶의 발자취가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